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물건의 분류 방식 중에서 민법상 분류 방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물건은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그 종류를 나눠요. 그 부동산과 동산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분류 방식은요. 그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 종물로 나누기도 하고 원물, 과실로 나누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이제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제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입니다. 부동산하고 동산밖에 없다 그랬죠.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토지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동산인데 이 토지 있죠.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유치권은요. 부동산, 동산 모두에 성립을 해요. 아시겠죠?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합니다. 지상권, 토지를 대상으로 해요. 지역권,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 위에 성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세 가지 중에서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어떤 물건에 대한 수리, 세탁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다 성립하는 거고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자 토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표면에 있는 토지라고 할게요.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면 껍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다 뭐란 얘기지? 토지란 얘기예요. 이게 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다 토지인데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이렇게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고 있죠. 그 여기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간다. 그럼 내 토지 위에 비행기 지나가면 통행료 내야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당한 이익은 각종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죠.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라고 하는 건 껍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뭔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토지 위에 있는 많은 정착물들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우리 기초이론 하면서 4대1 이루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4대1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여기다가 한번 해보면요. 일단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지상에 4개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우리가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지붕과 기둥과 주벽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관계법규를 배우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건물의 개념을 공부하실 거예요. 이 건물의 개념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벽체를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건축물인 거고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토지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을 그렇게 정립한 거고 우리 민법은 재산으로서 사적 거래가 가능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체까지 갖추고 있어야 건물이라고 쓰는 거지. 위에 있고 기둥만 있대요. 위에 있고 기둥만 있다. 그럼 비바람 다 들이치죠. 요즘에 잘 수 있을까요? 요즘에 자기 참 힘들 거야. 또 어떤 분 침낭 이러면 그냥 안 놔두고 정상적으로 자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벽체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된다. 그럼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것도 벽체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수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내력벽 구조 있죠? 아파트는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걸 벽식구조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그래. 라멘조는 기둥조가 라멘조야. 기둥조가 라멘조야. 강접합해서 기둥이 4개 기둥이 이렇게 그래서 강접합된 걸 라멘조라고 해 이걸.
예, 이걸 라면 줘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벽식 내력벽 구조야. 벽식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여기 옛날에 주공 아파트 같았는데 가서 보세요. 내력벽으로 구성돼 있어도 옛날 주공 아파트는요 기둥이 다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옛날 것들은. 그때는 그 고강도 콘크리트도 잘 생산하지 못할 때고, 그다음에 그 구조 내역 같은 걸 계산도 잘 못할 때는 결국은 기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기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건물, 그다음에 건물 옆에 뭐가 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이 있죠.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자, 얘는 지붕, 기둥, 주벽만 있으면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고,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럼 그건 무조건 지붕, 기둥, 주벽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이란 용어를 쓰면 건물은 무조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야. 무조건. 건물이란 용어를 씀과 동시에. 아시겠죠? 그런데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분이에요. 토지의 정착물이야. 일부분이야. 근데 얘네들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려면 여기에 임목등기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등기가 되던가, 임목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던가. 그럼 임목등기 없으면 토지와 별개 물건이 아니에요. 임목등기가 돼 있어야 돼. 아니면 관습법상 소유권의 공시 방법으로서 명인 방법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럼 명인 방법도 없고 임목등기도 없는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무조건 토지의 일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 땅 사러 갔는데 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쭉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임목등기가 있는지 등기부 띄워봐야 돼요. 임목등기도 없다. 그럼 뺑 돌면서 어딘가 명인 방법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명인 방법은 이렇게 울타리 치고 중간중간에다가 팻말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명인 방법이에요. 울타리 같은 거 치고. 아니면 울타리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 써야 돼요. 근데 나무 하나마다 다 이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다른 물건과 구분되는 표식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물건과 구분된다라고 하는 표식만 해놓으면 그게 뭐죠? 명인 방법이에요. 우리 가끔가다 등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쳐놓고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시면 고발합니다. 이런 거 써놓죠? 이런 게 명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있었죠? 우리 산삼 같은 거 사지 오엽 있죠? 삼지 오엽인가? 삼지 오엽. 그래. 삼지 오엽이죠. 이거 산삼. 얘네들도 원래는 토지의 과실로서 토지의 일부예요. 근데 명인 방법 할 수 있다 그랬죠? 명인 방법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인데 이 관습법상 명인 방법이 신받다야. 그러니까 신받다라고 하는 말이 내 거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명인 방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있죠? 농작물. 이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농작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다고 하느냐?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으면, 파종해서 수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으면 이건 입도를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생 농작물들 있죠? 이거는 심어서 싹이 났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농작물로서 토지 사용권이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작자 소유로 합니다. 누구 소유로 한다고요? 경작자 소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장님 나가셔갖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 시골에서 살다 오신 어르신들은 그 우리 보면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화단 같은 데 조금 이렇게 잔디 벗겨져 갖고 이렇게 땅 드러나죠? 그럼 가서 보면 여지없이 배추 같은 거 심어요. 여기 소장님들이 순찰 잘못 돌고 이러면 나중에 싹 트고 난 다음에 여기 왜 이런 거 심으셨어요? 그러고 발로 뭉개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독사한테 만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저도 지금 여기 지금 단지 이사 오기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잔디 같은 거 안 심고 묘목 같은 거 이렇게 좀 고사돼도 별도로 보완 안 하고 그래서 거기 공간이 있으니까 시골에서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지 거기다가 요만큼 고추 심고 여기다가 요만큼 상추 심어가지고 1층 사시는 분이
거기가 이제 당신 땅이랍시고 이렇게 심심하니까 갖고 놓은 거야. 여기 관리사무소 직원이 갖고 발로 이렇게 막 뭉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던가 이미 싹이 터갖고 입돌을 갖춰서 수확기 있으면 경작자 소유인데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발로 뭉개면 손해배상해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래로 쳐다보죠. 이 시키가 누구야 이렇게. 그렇죠? 예,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이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나가셔갖고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 이렇게 경작하는 것 같다. 그럼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싹 트기 전에 발로 뭉개는 건 몰라도 싹이 트면 수개월 이내 경작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건 입도를 갖춘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하에 뭐가 있어요? 미채굴 광물이야.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허가를 받으면 그분이 미채굴 광물을 광업권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국유야. 국유. 아시겠죠?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라고 하는 건 내 땅에 광물이 묻혀 있대요. 그럼 이 광물은 내 거야? 국가 소유야? 국가 소유란 말이에요. 내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광업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사람이 받게 되면 땅 내줘야 된다고. 이 광물 채굴할 수 있게. 그 대신 이익의 어떤 분할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매작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도 또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매작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에 몇 개? 4개, 지하에 하나. 이 중에서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건물. 건물. 건물은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씀과 동시에 이거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야.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은 어때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야.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도 건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 소유권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토지 소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의문 품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어떤 놈이 건물 지었다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걸? 건물 지은 놈이 책임져야죠.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이행강제금 나오고 고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법 건물이라고. 그럼 내가 교도소 가야 되냐고. 벌금 내고. 지은 놈이 해야 되죠. 지은 사람 찾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주의해야 될 건 건물은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죠. 그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인데 토지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 줄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도요. 토지의 부착물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떼낼 수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조금 이따 뽑으려고 갖다 심어놓은 나무 같은 거 이걸 가식적인 수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4대 1 아니면 뭐야? 4대 1 아니면 무조건 토지의 일부예요. 4대 1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이야.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지하수. 맨날 나오는 게 지하수야. 근데 지하수로 안 나오지. 지하수로 나오면 토지 소유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거기 4번에 있는 온천수죠. 온천수 줄쳐놓으세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없다. 자, 어느 지역에 온천수가 발견됐대요. 온천수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발견한 사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소유권을 반반씩 취득한다. 그럼 틀린 거야.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토지 소유권에 속하는 거죠. 아시겠죠? 무조건 토지 소유자인 거예요. 전에 제가 이제 중개사 강의 그만두고 지금은 관리사 강의만 하는데 성남에서 중개사 관리할 때 성남 쪽에 가면요. 성남하고 뭐 서울 이쪽도 마찬가지야. 인천 쪽도 중개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배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개업에 하고 계신 분들. 그분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기 충주 쪽에 온천이 아주 좋은 게 발견이 됐다는데 온천 발견자가 자기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권리가 반반씩 있으니까 그 온천이 뭐 유황이 몇 프로 섞이고 뭐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경제성이 있고 근데
1억 5천에 가볍게 넘기겠다는 거야. 가서 좀 봐주시죠. 그러길래 제가 내장이 나오도록 소리 질렀어요. 온천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돼야 거래가 가능하지. 무조건 토지 소유자 겁니다. 아시겠죠? 토지 소유권에 무조건 포함되는 거예요. 네. 내가 발견했다 헛수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맨날 가르쳐놔도 사기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왜 판례가 있을까요? 이 사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왜 온천 가갖고 목욕하려면 돈 많이 주고 하죠? 그러니까 온천수 발견하면 무슨 떼돈 버는 것 같은데, 온천수 남의 땅에서 내가 발견하면 그 사람 거야. 그 사람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권리 좀 가져야지.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7번에 분필과 합필의 절차에 의해서 한 필 토지를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한 개 토지로 합병할 수도 있어요. 한 필 토지 일부는 분할하기 전에는 양도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상권. 그리고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시효 취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줄쳐놓고, 우리 용익물권 설정 여부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토지의 정착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대1 그러면 되죠? 4대1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168페이지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들, 그래서 기억에 건물 있죠? 건물은 언제나 동그라미 쳐놔야 돼. 언제나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부합되거나 부속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B에 보시면 건물의 개수는 건물의 구조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땐 한 동 건물이죠. 그럼 이거 하나의 건물로 할 건지, 아니면 층별로 분할해서 각각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11개, 12개 만들 건지, 이거는 이 건물을 지은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유자가 층별로 분할해서 분양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12층인가요? 12층이면 소유권이 12개가 생기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거 전부 내가 혼자 소유하고 층별로 임대만 줄 거야. 그럼 소유권 몇 개야? 하나지. 층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독립된 활용은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화장실도 있고 독립된 출입문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층별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하겠다라고 소유자가 그런 의사로서 등기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B에 보면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 등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라서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더 중요한 건 뭐죠?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우리 상태에 보면 4층하고 5층하고 각각 별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5층하고 6층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나는 이거 분할 안 할 거야. 그럼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분할할 거야 층별로. 그러면 그게 또 각 층별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이 소유자가 3계층 단위로 분할할래. 그럼 3계층 단위로 분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줄 쳤죠 지금 B? B 줄 쳤고요. 169페이지 가면 임목에 관한 법률의 의거, 등기부를 갖춘 임목이라고 하죠. 이게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가 되면 그걸 임목이라고 해. 임목. 등기가 된 수목을 임목. 아시겠죠? 근데 그 임목뿐만 아니라 디귿에 가면 뭐 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도 보이죠?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뭐 있어요? 미, 분리, 과실인 거예요.
이 과실이 만약에 분리가 되면 뭐가 돼요? 동산. 분리가 되면 동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리 과실. 지금 부동산 하고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걸 했는데 요거 미분리 과실. 이것도 분리가 되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있죠? 농작물. 네, 농작물. 그 농작물은 B하고 C하고 줄쳐 놓으셔야 돼요. 타인의 토지에 그 사용권 없이 농작물이 경작돼서 수확기에 달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명인 방법도 갖출 필요가 없다. 농작물이 수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매수인이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이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자가 갑인데 을에게 팔았다는 거야. 그럼 을이 여기에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지가 경작했습니까? 안 했죠. 남이 경작한 거 샀잖아.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이제 토지의 과실이지. 그렇게 되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물이잖아요. 토지의 과실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 주장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명인 방법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김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서울 근교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큰 배추밭 있어요. 집단적으로 배추 많이 이렇게 경작해 놓은 배추밭 있어요. 거기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철근 같은 거 꼽아 놓고 빨간 노끈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여지없이 그 상인들 명패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인 방법인 거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어떤 중간 도매상이 샀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떤 중간 도매상이 샀고, 다른 물건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 쳐놨지. 빨간 노끈으로 기둥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편말 붙였죠. 이게 명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농사지은 농부는 그거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확기에 있으면 무조건 경작자 소유니까. 근데 경작도 안 한 중간 도매상들이 그거 자기가 샀다라고 권리 주장하려면 이렇게 표식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근데 본 기억은 나세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배추밭 같은데 집단적으로 있을 때 빨간 이렇게 노끈 같은 거 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그거야. 그게 명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배우고 알아야 지나가다가 저게 명인 방법이나, 그리고 머릿속에 이게 인식이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 뭐야, 김장할 때 됐네 이러고 갔지. 그죠? 그러니까 김장할 때 됐네는 우리 집에 계신 분이고, 저는 쓱 보면 저기 세 사람이 샀구나. 그죠? 저걸 세 사람이 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읍에 가면 미채굴 광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야. 제 눈에는 김장할 생각은 별로 안 보여. 왜? 지금까지 토요일에 수업이 거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을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요번 달에는 또 토요일날 수업이 빠졌으니 김장해야 될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뭘 김장을 해, 사다 먹지. 그죠? 그래도 뭐 안 된대, 뭐 큰애 작은애 뭐 어쩌고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에휴, 부려먹으려고 아주 그냥. 자, 그래요. 비읍에 이제 미채굴 광물이요. 미채굴 광물도 국가의 행정적 처분이 뭐야? 광업권 허가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만 채굴이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밑에 보면 요거 뭐 같이 보여요, 요거? 예, 뭐 농작물인데 뭐 같이 보여요? 쪽파. 쪽파잖아 보니까. 왜냐면 판례가 쪽파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쪽파로 거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세요. 쪽파와 같이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이 양도된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춰야 매수인이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나와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다 동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동산하고 유사하지만 동산이 아닌 것들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기명 채권들이에요. 무기명 채권들. 예를 들어서 상품권, 입장권, 승차권 이런 거 있죠. 상품권 우리 들고 다니죠. 입장권 들고 다니잖아. 그 다음에 승차권도 들고 다니죠. 그럼 이거는 과거 민법에서는 이걸 동산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무기명, 다시 한번 무기명 채권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뭐냐? 상품권, 우리 상품권 가져가면 이거 자체가 동산이 아니라 가가지고 교환하는 거잖아. 백화점 상품권이 있다 그럼 백화점 가갖고 이걸 제시하고 물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청구권이 들어가 있어요. 입장권 보세요. 영화 입장권이 있어. 그러면 입장권에 적힌 대로 내가 여기 적혀 있는 영화를 볼 수 있게 제공해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승차권 보세요. KTX 승차권, 비행기 승차권. 비행기는 왜 승차권이라고 한 거고 탑승권이라고 하는지. 그죠? 탑승권이라고 해, 비행기는. 차라고 부르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선이요? 배요? 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 아니 기차도 탑승 아니에요? 똑같죠? 승차나 탑승이나 이거 언어적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승차나 그리고 올라서 탄다는 의미의 탑승이고 뭔가 사대적인 사상에 의해서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탑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저께 제가 부산 갔다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부산에 그 비행 시간이 50분이에요. 김포에서 부산까지 50분인데 40분을 연착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저 뭐야 승무원 불러다가 보시오. 50분 비행에 40분 늦는다는 게 말이 돼? 40분이나 늦게 출발한다는 게? 그때는 뭐 고객님들이 안 오셔서 안 왔으면 비행 시간 뭐 하려고 정해놔. 정해진 시간에 안 왔으면 가야죠. 그게 시간인 거지 시간 뭐 하려고 정해놓냐고. 그죠? 근데 이제 뭐 앞에 있는 좌석에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안 왔는데 뭐 걔네들이 전화했겠죠. 전화했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제가 좀 늦을 테니까 비행기 좀 늦게 가시오 그러면 강아지 풀 뜯냐 그러고 갔을 거 아니냐고. 그 느낌상 어떤 시키들일까? 그쵸? 어떤 시키들이겠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시키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게 일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하는 애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뭔가 불합리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해. KTX 늦게 갔어 봐 난리 나지. 가격은 KTX가 더 비싼데. 그 되게 웃기더라고 그게. 예. 그래서 아마 용어도 그런 것 같아요. 승차권, 탑승권 이렇게. 그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무기명 채권 있죠? 무기명 채권. 그래서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이야. 근데 이름 용어가 뭐예요? 채권이죠. 무기명 채권. 그래서 이거는 채권이에요.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수한 동산 중에서 금전이에요. 금전. 요거는 여기서도 잘 나오지만 뒤에 가면 우리 채권법에 채권 총론에서 채권의 종류 중에서 금전 채권 있죠? 요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 쪽에서도 잘 나오고요. 채권은 이제 금전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나머지 뭐 금전이 뭐다라고 하는 건 볼 필요 없습니다. 2번에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금전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언제나 그 금전의 소유자가 됩니다. 물론 기념주화 같은 경우는 특정물로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념주화를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왔으면 그걸 주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특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통용화폐로서 거래수단으로서 금전은 언제나 점유자가 소유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여기다가 5만 원짜리를 맡겨놓고 화장실 갔다 왔다. 제가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올 테니까 5만 원짜리 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맡겨놓고 갔다 왔어도 이분 점유하에 들어가는 순간 그 5만 원짜리는 이분 건 거야. 언제나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화장실 갔다 와갖고 돌려달라고 할 때 5만 원짜리 그거 주시오가 아니야.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반환해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나한테 줄 때 처음에 받아놨던 5만 원짜리로 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만 원짜리 5장으로 줘도 5만 원의 가치 반환했죠. 그럼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되는 거예요. 5천 원짜리 10장으로 줘도 되죠. 1,000원짜리 50장으로 줘도 된 거야. 10원짜리를 줘도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통용화폐인 이상. 짜증은 좀 나겠죠. 근데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느낌이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그 비행기 타면서 어떤 사람이 안테나 같이 생긴 이게 펜인데, 펜인지 뭔지 하여튼 좀 뾰족해요. 안테나 같이 생긴 게 길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보안 검색에서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그 보안 검색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압수할 테니까 돌아오시면서 받아가라 그랬더니, 나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가고 올려면 몇 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가지고 탑승을 못 합니다. 그랬더니 막 찔찔하고 난리가 난 거야. 다 접어도 길이가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고 얇아. 볼펜 길이처럼 얇아요. 근데 길게도 또 뽑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위험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봐도 별로 안 위험해 보여. 근데 그게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설득을 했는데도 항상 이 정의회사도 황금박쥐 아닙니까? 그래서 지랄하는 것들이 있으면 뒤에 사람 밀려 있으니까 빨리 빠져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을 찔러서 뭐가 다치겠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눈 같은 데 찔러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얼마든지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위험한 거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보안원이 끄떡끄떡 하더라고. 아우, 이분 훌륭하시구나 그러고. 그랬더니 걔는 이건 또 뭔데 끼어 이거죠. 왜냐면 뒤에 줄 서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안정한 것 같아도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법은 자기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안 지키는 식기들 때문에 그렇지. 힘 있고 안 지키는 식기들 있죠. 40분씩 늦고도 전화 한 통화로 타는 식기들. 그런 식기들 말고, 자꾸만 수업을 하면서 욕을 하냐. 그런 분들 말고, 분은 더 이상하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맡겼다가 나중에 받을 때 10,000 원짜리 가지고 5장 받아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금전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갖고 있어야, 너 가졌다가 나중에 줘야. 갖고 있어요가 아니라 너 가져.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 5만 원 돌려줘. 그거예요. 개념 자체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에 금전은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를 줄치고, 그 다음에 니은에 금전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권자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그건 채권자가 그래야 되네. 오타네, 그죠? 채권자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그걸로 내놔, 그 물건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A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줄치고 들어갈게요.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은 언제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액 5만 원짜리 그거 내놔가 아니라 5만 원을 주시오. 그러니까 10원짜리로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10원짜리로 주면 그 시비 거는 거다. 그죠? 그래서 채권적 반환 청구권만 인정 줄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면 채무 불이행상의 특칙이 있죠. 채무 불이행상의 특칙에 금전 채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이행지체만 문제가 된다. 자, 이건 뭐냐면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건 금종 채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로 20만 원 주기로 했으면 5만 원짜리 4장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만 원짜리 20장 줘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만약에 달러로 주기로 했어요. 20달러 주기로 했는데 20달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지금 한국에 있는 현재 1달러당 얼마라고 하는 황금 가치에 의해서 한국 돈으로 줘도 되는 거야. 한국 돈이 없으면 일본 돈으로 줘도 관계없고 중국 돈으로 줘도 관계없어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용 화폐이기만 하면 굳이 약정한 주화로 주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화폐로 주지 않아도. 그러면 금전 채무라는 건 그러니까 이행 불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돈 없으면 다른 나라 돈으로 해도 줘야 돼요. 그럼 금전 채무에 이행 불능이 생겼다는 얘기는 전 세계 화폐 경제가 몰락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만 이행불능이 생겨. 그래서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 없고 언제나 이행지체만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니은에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날 받기로 했어요. 이날 받기로 했는데 이제 1,000만 원 빌려줬어. 이날 받기로 했고 이날 안 갚는다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는 이행지체죠.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 이자는 손해배상인 것이지 과실이 아닌 거야. 지연이자라 그러죠. 이걸 그래서 예,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건 법정 이율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건 몇 퍼센트? 5%인 거예요. 민법상. 상법상 6%고 민법상 무조건 법정이자는 얼마요? 5%의 이자를 줘야 된다. 연 5%요. 그런데 혹시 약정이자가 있다는 거지, 지연이자는 연 10%로 한다 그러면 10%가 돼야 되는 거야. 약정이자가 없으면 법정이자라도 주고, 약정이자가 있으면 약정이자를 주는데, 그럼 약정이자의 최대는 어디냐? 20%야. 20% 범위 내에서 19% 준다 그러면 19%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최대 얼마까지? 20%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자 약정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최대 20%까지야. 근데 여기 이자를 연 10%로 했죠? 그럼 지연이자도 얼마가 되는 거야? 10%가 되는 거야. 아예 이자 약정을 하나도 안 했어도 몇 퍼센트 줘야 된다고? 5% 법정 이율은 줘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 뭐죠? 지연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에 의한다. 하지만 법령 제한이 연 20%라 그랬죠? 법령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요. 그리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는 손해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나한테, 아니 여기 얘가 빌려간 돈이 얼마요? 1,000만 원. 근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채무 불이행이 얼마죠? 어떻게 알아? 1,000만 원 빌려갔다며. 그러니까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았으면 채무 불이행 얼마냐고. 1,000만 원이지. 그럼 손해가 얼마요? 채권자가 못 받은 게 1,000만 원에다가 이자 있으면, 이자는 약정돼 있으면 그 이자고, 그렇지 않으면 뭐죠? 법정 이율을 해도 정해져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손해 입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이 1,000만 원짜리 물건이야. 이 물건이 빌려갔는데 변제하기란 날 안 갚아요. 그럼 채권자에게 손해가 얼마죠? 1,000만 원짜리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1,000만 원이요? 아닐 수도 있지. 이 물건 3년 됐어. 감가상각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물건이 원래 살 땐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얼마 돼서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입증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차 살 때 1,000만 원이었고, 우리 회사는 1년에 정액법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50만 원씩 한다. 그럼 3년 지났으면 얼마 감가상각된 거야? 정액법으로 해서 한 달 1년에 3만 원씩, 10만 원씩 한대. 10만 원씩. 그럼 얼마? 3년 지났으면 30만 원 감가된 거죠? 네, 그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지. 아니 잔존 가치가 얼마인데요? 아, 그럼 잔존 가치 빼고 또 내고 연한이 10년이다. 그럼 1,000만 원에 샀어. 잔존 가치 500만 원이야. 그러면 1,500만 원 갖고 10으로 나눠서 정액법으로, 정률법? 뭐 정액법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 원리 시간에 배울 거잖아. 어쨌든 그거 입증해야 된다니까. 내가 입증해야 돼요. 받을 놈이. 아시겠죠? 근데 1,000만 원짜리 물건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빌려갔다니까. 근데 변제기에 변제 안 해. 그럼 손해가 얼마냐고. 그걸 뭐 하려고 입증을 해. 이건 내가 입증해야 되죠. 잔존 가치가 얼마고 감가상각 얼마 됐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건 입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게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권자는 손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 채무자의 무과실의 항변 금지다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귀책 사유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카드 대금이 자동 이체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행, 제가 아직도 은행 근무하는 대학 동기 하나가 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만들어준 통장이거든. 그래서 카드도 이제 만들어서 그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근데 걔가 연락이 온 거야. 야, 너 왜 카드값 안 집어넣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연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그러고 봤더니 여기 있는 목사동에 어떤 분이 그때 건강보험, 의료보험 협회 있죠? 지역 의료보험 협회에서 의료보험이 체납이 됐다고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직장보험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보험에서 압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노량진에서 강의하다가 택시 타고 오전 수업 마치자마자 오전 수업을 20분 일찍 끝냈어. 1시 40분에. 난 그런 일이 없거든요. 1시 40분에 끝내고 거기다 얘기해서 짜장면 빨리 하나 주문해라. 1시 40분에 정확히 오게. 1시 40분에 딱 수업을 마치니까 짜장면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볐죠. 이렇게 집어넣고 흔들면 되잖아. 흔들어갖고 어떻게 빨면서 삼키죠. 그럼 한 2, 3분이면 먹죠. 2, 3분 쭉 먹고 택시 타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2시 10분쯤 되더라고요. 가갖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신희영이가 맞아. 그 신희영이가 맞는데 앞에 있는 연식도 같아. 근데 뒤가 둘로 시작해. 거기는 2로 시작해. 나는 1로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그거 확실합니까? 그러는데 확실하지. 이 몽타지에 2로 시작하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확실히 입증이 됐죠? 난리가 났지. 제가 아주 그냥 내장 다 나오는 줄 알아서 얼마나 소리 질렀나. 그래서 그냥 악을 썼죠.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욕을 해서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연체된 연체료는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청구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야.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돼요. 일단 내가 먼저 변제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연체료는 누구 통장에서 빠져요? 내 통장에서 빠진다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법이 그렇다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금전채무 불이행이 생겼죠. 안 갚았잖아. 그럼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 즉 규칙 사유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 안에 부동산하고 동산을 구분하는 게 나오죠. 자,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이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이에요. 부동산에는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밑줄 쳐놓으세요. 근데 동산에는 소유권, 점유권이죠. 용익물권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담보물권 중 저당권, 유치권이 있죠. 동산에도 질권, 유치권이 있잖아. 유치권 양쪽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라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일본식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유치권을 가지고 이 물건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못 세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걸 문제를 내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젊은 교수들이 이렇게 바꿔내기는 하는데 또 옛날처럼 그대로 나온 판례 지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저보고 문제 내려면 유치권의 존재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이거든.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돼 있대. 그럼 그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본식 표현에 의하면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성립하고 동산에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밑에 나오니까 밑에 보니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맞아요? X예요?
그럼 동산이 뭔데?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라며. 그렇잖아 지금. 암기한 대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니냐고. 토지와 정착물 아니면 나머지 싹 다 뭐야? 동산. 그러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 맞잖아요. 물건 맞는데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라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산이죠. 에이 참나. 물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죠. 그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라며. 그럼 이건 토지와 정착물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건 맞죠? 그럼 뭐냐고, 동산이지. 자연력이 왜 토지야? 자연력은 토지는 토지야. 그냥 토지. 아시겠죠? 자연력은 바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태양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이고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해서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거래관념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예. 전세권은 한 필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속은, 토속이 뭐야? 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4대 1. 아시겠죠? 암기만 해가지고는 안 풀린다는 게 이거란 말이지. 이거 지금 암기했으면 이걸로 안 나오면 다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4대 1만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면 4대 1만 별도로 토지와 거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빼면 나머지는 다 토지와 별도로 거래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흙들 토지와 별개로 거래합니까?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4대 1 이 말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얘기는 토지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와 별개로 매매할 수 있는 게 4대 1이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토지와 별개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금방처럼 지금 물건이라,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게 물건인데 그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면서. 근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면서요.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 아닌 건 싹 다 뭐예요? 다 동산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토지와 정착물이요, 그게? 아니지. 그럼 뭐야? 동산이죠. 이게 시험은 항상 우리가 암기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암기를 응용해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렇게 낸다고. 그래서 제가 민법은 암기하면 40점 정도도 못 맞는다는 얘기예요. 암기한 거 가지고는. 아시겠죠? 보니까 다 배운 거야, 이게. 다 배운 거고 저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라는데 여러분 안 배웠다고 느낌이지. 이게 암기하려고 드니까 그런 거야.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하고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속은 그 5번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해서 별개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맞았죠? 그럼 다음번에는 혹시 토속이라고 안 나오고 흙이라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전 모르지.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그럼 요거 이외에는 토지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뭐가 나올지 알아. 여기 암석은 어떻게 해? 암석은 토속과 다른데. 광물은 별도로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이외에는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지금 토속으로 냈지만 모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지? 온천수란 말이에요. 왜? 거래가 온천수가 굉장히 많거든. 예. 사기당하는 게 많아요. 쉬었다가 주물종물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